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심리학이 12강 1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아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트라우마, 정신 작업 등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또 복습하는 것으로 아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심리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심리학은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의미가 인간의 행동과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학문입니다. 결국은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리학은 삶의 의미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인간성 재발견이라 보시고 또 과거에 상처받았던 우리들이 치유받아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모두는 3세 이전까지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5, 6세 이르러 아버지의 세계에서 규칙과 규율을 익히며 이후 학교 생활을 통해 가족을 벗어나 친구 및 사회로 관심을 이전시키면서 발달해 나갑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보내게 되겠죠. 또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젖을 빨고 또 엄마로부터 교육을 다 받겠죠. 그런데 5, 6세에 이르러 아버지의 세계에서 규칙과 규율을 익히며 이후 학교 생활을 통해 가족을 벗어나 친구 및 사회로 관심을 이전시키면서 발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심리학의 목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맞서는 용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이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거대한 전체 일부가 되며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몫을 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 공동체죠. 나의 조그마한 관심이나 몫이 세계의 어떤 평화나 또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력.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우리는 남과의 관계에서 바로 우리가 인간을 성숙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하고 협력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함께 하는 거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곧 삶의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무언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 관심을 갖고 타인도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리학은 삶의 의미 그리고 동일한 거 했네요. 잘못 올라갔네요. 일단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사는 거죠?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고 있나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교 생활을 갈 겁니까? 왜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 던져야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사는 것이라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그들의 행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지구의 자연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 협력하고 그 협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존속과 번영 자체가 우리의 애정성 아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조그마한 몫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류 공동체는 같은 운명의 공동체죠.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일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처럼 종교 분쟁이 계속 일어나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왜 전쟁을 계속합니까? 종교적 이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왔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기치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태어날 수도 없겠죠. 가족이라는 것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 그 구성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하지 않고서는 가족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또 혈연은 피가 물보다 진한다는 말도 있듯이 혈연이 가족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입양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에서도 봤고 여러 연예인들이 지금 입양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의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미의 영역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지구에 거주하며 그에 따르는 모든 장단점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며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과 결혼의 문제에 답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울려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셀프로부터 더 필링 오브 커뮤니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수 없어 좀 아쉽습니다만 공동체의 필링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요? 한중앙에 셀프 자기가 있고 그 주변에 어머니가 있고 그 주변에 아버지가 있고 그 주변에 가족이 있고 그 주변에 공동체가 있고 그 주변에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가족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한국 민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하에 때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지금 떳떳하게 국가가 있고 우리가 한 국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중요성이 타인의 삶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의미는 오직 타인과 소통할 때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내가 타인과 어떻게 될 때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겁니다. 모든 진실한 삶의 의미의 특징은 우리 모두 공유하는 공통의 의미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고 난관에 부딪힐 때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수단으로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이렇게 면대면 수업은 못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이 면대면 수업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물론 지금 클럽에 간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그것이 한순간의 행위겠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실한 삶의 의미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잘 된다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유년 초기부터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 최초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보다 적합한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의 불행한 경험에 정반대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경험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초기의 기억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더라도 어린 시절 때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 해주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가족 치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개인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족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치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들어볼까요?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구조와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대인관계 기술과 적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기능적인 생활을 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은 전체 구성원의 어쨌든 관계구조 개선과 또 상호작용 변화시키면서 가정이 변화된 겁니다. 가족 안에서 한 명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아프게 되죠. 네, 가정 중에서 한 명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우리 가족 일원을 치유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격리와 밀착은 가족 성원의 개인적 정체감의 강도와 가족의 친밀함의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격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밀착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가족 성원들은 정체감을 더욱더 강화시키겠죠. 또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또 가족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가족은 어쨌든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 아버지로부터 사랑,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밀착이 약한 가족들, 저도 뭐 밀착이 가족 가족 중에 하나 속하고 종종 침묵하고 위축되어 있으면서 서로 고립되어 있고 친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고 친밀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밀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족 치료를 통해 변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각 구성원들이 변화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 중에서 이렇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건가? 그 상처를 치유받아서 변화되고 또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등등의 과정들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 내에서 서로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과거에는 집안 문제가 있을 때 가족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거나 친척들의 도움과 중재 또한 가족 구성원의 희생 등으로 문제를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심리학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족 치료의 심리 치료를 받아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집안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치료를 통해 치유한다는 것은 변화된 의사소통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새로운 평형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 소리에서 의사소통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치유된다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죠. 함께하는 것이 확실히 좋아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사랑은 우리 안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마음의 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욕망을 투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마음의 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욕망을 건드리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면서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미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욕망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몰고 옵니다. 살면서 아내하고도 싸울 수도 있고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또 함께 살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적 존재입니다. 자, 사랑을 하기 전 우리는 사랑 때문에 나의 틀을 바꿔야 할까 봐 두렵고 내가 부족해서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절당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거절당하기 싫어서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 일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암으로 부인을 잃는다든가 남편을 잃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가족들의 자기 자식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게 참 아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게 된 일을 잃은 아픔보다는 큰 아픔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두려움을 증폭합니다. 나의 틀을 지키고 싶고 거절당하기 싫을수록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욕망의 크기를 압도할 때 우리는 사랑 불능증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영화 모차르트 고레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화 모차르트 고레는 두 명의 사랑 불능증 남녀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합니까?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들의 사랑은 때로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우리 모두의 사랑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모차르트 고레에서 남자 주인공 도널드는 자폐증 가운데 보통 사람의 모습에 가깝다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장애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폐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어렵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열심히 문을 두드려도 반응을 얻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스퍼거 장애를 앓는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사람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틀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 관계를 맺는 일도 더 힘들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특정 대상이나 사물에 집착하기도 하고 한 가지 일에 유독 빼어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분야의 천재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뷰티풀 마인드도 봤었죠. 하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고 설사 그런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을 안정감 있게 해결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소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영화 속 도널드는 사람보다 숫자와 더 친합니다. 숫자는 사람처럼 예측이나 통제가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분노와 슬픔을 수그러지게 해주는 것도 숫자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에게 비정상적이라 불리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 숫자가 아닌 사람과 소통하며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도널드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대학에 들어가고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만 장애 때문에 졸업 후 택시 기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 직업마저 숫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잃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같은 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자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이사벨이라는 신입 회원이 나타나면서 그의 삶도 180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사랑의 기회가 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널드는 이사벨을 만나게 되면서 어쩌든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랑의 신세계라 보시면 되겠죠. 이사벨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병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기록을 깬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앞마당에서 레코트판을 산산조각 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매달려도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도널드 이사벨은 같은 장애를 보이며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는 점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삶에서 욕망하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도널드는 정상인이 되기를 갈구하는 반면 이사벨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여기에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이사벨은 도널드 역시 그녀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녀는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는 그들의 모습을 더 정상인 것처럼 바꾸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은폐함으로써 정상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비정상인인데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틀과 형식이 바뀌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는데 사랑은 속성상 자신의 형식과 틀을 버리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강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사랑은 여기저기 삐꺼덕거립니다. 이사벨은 도널드가 더 나은 직장을 얻고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의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킨 일에 협조하고 번듯한 직장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널드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앞으로 쭉 함께 하고 싶다는 도널드의 말에 꼭꼭 숨겨놓았던 두려움이 폭발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확신 없이 감행하는 사람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극대화할 뿐입니다. 급기야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녀의 정신과 의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합니다. 의사는 도널드가 전화하지 말아야 이사벨이 살 수 있다며 두 명 아스퍼거 장애인이 정상인처럼 함께 살아갈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도널드는 크게 상심하고 이사벨을 위해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발버둥칩니다. 그의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린 세상의 모든 사랑을 대변합니다. 과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까요? 이 모차르트와 고레처럼 장애인이지만 얼마나 사랑해서 노력합니까? 우리는 비장애인으로서 과연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될 겁니까? 사랑에 빠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약속한 부분을 어느 정도 버려야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인 도널드와 이사벨의 경우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두려움을 뚫고 사랑을 하기까지 더 큰 진통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규칙과 모든 좋은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를 통해 얻은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힘들어도 사랑을 계속합니다.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도널드는 결국 이사벨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사벨 역시 지금 이들의 삶이 더 편안하지만 사랑을 위해 미래를 약속하고 불안을 끼얹습니다. 도널드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을 지켜야 하는 방어의 벽을 모두 허물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영화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닙니다. 도널드와 이사벨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수많은 충돌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성격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잠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합니다. 영화 속 도널드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